면목 없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예,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으로 갔다가 열흘 만에 물러난 인사입니다. 최근에 가짜 수산업자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네요.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박진영 교수. 네. 지금 그 이동훈 전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어딘가에 글을 써 놓았다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준비한 그런 발언이라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작설이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저 이야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거나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뇌물수수 의혹을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한번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작극이 아닌가. 대부분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피식, 누가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피식 웃었다. 피식.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이 개명한 천지에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할 고위직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 있는 척 했어요. 예. 근데 오늘 보면 한 발 빼면서 증거가 있어야지 당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 여기에 또 이 야권의 인사들도 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저랬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인이 그 윤석열 총장 대변인을 하다가 이 비리 연루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저는 뭐 작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보통 이제 기자들이면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못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는 것을 대해서 못 구체적으로. 밝히는지 아직은 안 밝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못 밝힌다고 하는 것은 예. 이 하나의 본인의 자작극이고 해프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컨설턴트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25년 이상의 사회부 법조 기자도 했고 정치부 기자도 했던 사람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작심하고 나온 얘기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주 근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별도의 입장문까지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확고한 자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점이 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독특한 게 원래 경찰이나 검찰의 1차 조사를 받고 나면 말이죠. 사람들이 벌써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시된 증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자기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동훈 전 기자는 거꾸로 지금 이렇게 하는 행태란 말이죠. 이 사실 저 메시지 기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응이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가 뭘 던져놓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다시 2차, 3차 메시지를 꺼내놓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자기가 저렇게 공작 정치, 공작입니다라고 규정을 해서 던져놓은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화두를 던져놓은 다음에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 다음 스텝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 전면전을 앞둔 지금 일종의 여론전을 지금 저는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질문에 대한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위원님 묵살롱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지. 누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이를 쳐야 된다는 건 언제 말 들으신 거세요? 자, 잠시만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잠시만, 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위원님 금품 받으신 건 그럼 풀비를 인정하세요? 가졌습니까? 대변인 사태랑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걸 언제 찾아오신 건데요? Y가 윤 한번에 총장인가요? 말씀드릴 거면 Y가 어떤 누구예요?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조율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가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작이 무슨 뜻입니까? 선물 받은 대가였나요, 소개가? 골프채 접대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좀 올라오시죠. 차도에서. 자, 있는 그대로 그냥 보도하시면 됩니다. 그 Y가 윤 총장입니까? 자, 위험하니까 자, 들어갑시다. 자, 위험하니까. 미안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예. 자, 윤경호 의원. 지금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 분은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한 분은 그래도 저렇게 나름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갈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던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만 하고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얘기가 정말로 근거가 있고 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자신이 있었으면 본인 말대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됐을 때 그 직후에 바로 왜 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제는 피의자로 사실은 불려간 상황이었고요.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로 자신 있고 정말로 무게를 가질 만한 얘기라면 예. 진작 했어야죠. 그랬어야지 공작이라는 말이 통하는 거죠.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밖에 나가서 기자라는 얘기하기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야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받아먹었느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저런 식의 근거 없는 얘기를 그래도 언론사에 중진 기자까지 했다는 논설위원 출신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느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시시비비 가려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월 29일 아침 무렵에 이를테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당시 그만둔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흘러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참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 당시에도 이동훈 전 대변인의 혐의와 관련돼서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 서로 시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저는 그런 점에서 경찰이 만약에 몇몇 지금 언론인이 그 김모라는 사기꾼 수산업자로부터 향응과 접대와 뭐 뇌물에 가까운 뭐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필 윤석열 전 총장의 전 대변인이 없었으면 그랬어도 이렇게 언론인이라는 대목이 크게 다뤄졌을까.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공작이라는 말을 하기에 상당히 적절한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김한규 변호사, 법률적으로 두 가지 궁금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 법에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허위로 했다면? 그건 사실 전혀 문제될 건 없었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이런 공적 사안에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는 수사기한 수사 마치면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거나 물론 또 그냥 응대하지 않고 규가하는 피의자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해명이 뭐 과장되거나 아니 그런 불필요해도.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권 인사가 와서 Y를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실이
나중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런 주장을 한 것은 걸리는 건 아닙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정치 행위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골프채를 이렇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주장은 빌렸다. 그리고 지금 못 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수로 보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개개 사건마다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골프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돈이 오갔다고 하면은 돈 받은 측에서 대부분 빌렸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차용증을 급조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빌렸다고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 내지 사법부가 이거 빌린 거 맞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고요. 예. 적어도 돈 거래라든가 이런 금품 거래 뭐가 있었으면은 그 두 사람 간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관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사기꾼 수산업자 사기 수산업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과 이 논설 또 언론계 중진 언론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금품을 수수했느냐, 예. 골프채 받았느냐, 그 정도로 빌릴 관계 정도로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텐데요. 현재로서는 아까도 그 인터뷰 할 때 그 논설위원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공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금품 수수의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권 사람이 찾아와서 Y를 치면 이 부분요. 이 부분도 사실은 현재 2021년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우리 사회를 되게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사건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그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몇 년 전 사건인데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본 사건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소됐는데 현재 지금 경찰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일단 수산업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 거고요. 그럼 들었던 경찰이 여러 명일 거고 그럼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상식적으로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동훈 논설위원 전 대변인이죠.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언론계에서 수십 년 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통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 사람이 찾아와서 없던 일을 하겠다. 저는 크게 신빙성이 높게 보이진 않아요. 예. 글쎄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윤석열 후보 측의 반응이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사실이라면 공작 정치고 선거 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충격적이다. 당 차원의 규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느냐. 약간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약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작? 그 사람이 그 정도 급이 되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이동훈 전 대변인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답변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박진영 교수,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저 때만 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동훈 전 대변인이 SOS를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김용민 의원 이야기가 정확한 거예요. 사실 이 이동훈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주고 이게 공작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면 누가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급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해명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동훈 씨를 자기가 대변으로 섰던 과정과 또 해임한 경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당내 연루자들이 있습니다. 의혹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마치 이분들의 그 이동훈 씨의 이야기만을 듣고 여당에 대해서 역공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일한 지가 열흘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공작을 했다고 하면 그 열흘 사이에 이동훈 대변인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아서 그걸 사건을 엮어서 입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요. 일단은 그 되게 짧은 기간. 왜냐하면은 이게 그 경찰이 이 사기 수산업자로부터 이 사건에 알게 된 것은 이미 몇 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만약에 이동훈 대변인 말에 의하면은 리스트를 마치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이걸 들고 있다가 그 대변인으로 임명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며칠 사이에 접근을 해가지고 야 이거 당신 이거 들켰는데 이거 없던 일을 하겠다 대신 와일 쳐라 이렇게 지금 공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작이 되려면 예. 사정 당국이 이동훈 씨가 대변인이 될 것을 진작 예상하고 작업을 해야 공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아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미 몇 달 전에 이 경찰 수사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폐기해야 돼요. 일단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로 공작이 되려면 그 원하는 대로 그 사건을 없애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닥지 이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을 들어볼까요? 우선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봐야겠으나 워낙 사안이 엄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을 접한 직후에 저는 우리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큰 것입니다. 예.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시도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쨌든 이동훈 전 기자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범여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사가 본인에게 회유를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후자에 해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기자가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해당 의혹이 굉장히 거대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많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의 그런 어떤 심각함을 봤을 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고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일단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그걸 가지고 하겠죠. 경찰이 아마 이제 최초 고발 이후에 아까 김한규 변호사 말씀처럼 아마 상당 기간 수사해왔죠. 또 정보도 확보했고 거기에 뭐 정치인들 이름이 우르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계 현직, 뭐 전직 거기에 하필 윤석열, 이동훈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관심이 윤석열, 이동훈으로 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태 본질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권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나비 효과일 수도 있다는 거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물론 여야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긴 합니다. 전직 지금 현재 여권도 있고 그다음에 야권은 현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이 김모라는 사기꾼 수산업자가 어떤 식의 이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다녔는지 이게 오히려 앞으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제 사실 저런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물론 가정으로 사실이라면 선거 공작,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다라고 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게 했을 때 닥쳐올 역풍도 사실은 고려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입장을 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기에 대해서는 아주 원론적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뭐 공작 정치자 선거배의 사법거래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만일 여기에 어떤 음험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저쪽에 어떤 그 내부 조율들이 조금 좀 아직도 정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좀 반증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동훈 전 위원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어떤 사실 여부가 드러나고 본인이 추가적 뭐랄까 정황들을 확실하게 내놓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 정치권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이준석 대표 측에서 조금 너무 가벼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정말 이것이 큰 이슈가 메가톤급 이슈가 되려면은 최소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럴싸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동훈 전 의원이 지금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 꺼내놓은 카드를 보고 다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정제되지 못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 어떤 내부의 혼선들, 정무적 어떤 역량의 대응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하면서 그 정도 급이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죠. 그러면서 어디 영화에 많이 본 장면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변인 출신 이동훈이 정치 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동훈의 금품 수수입니다. 이동훈은 이를 가리려고 얕은 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내부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백운식 배우가 연기했던 언론사 논설 주간이 검찰 수사를 받자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가 현실이고 현실이 영화랑 똑같은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영화 내부자들 얘기를 하지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영화에서 정말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영화 장면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그런 조폭의 말 한마디에 유력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조폭 안상구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네. 최수영 컨설턴트 저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대체로 보면 사실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저 영화가 굉장히 공전에 히트를 했던 것은 우리 정치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당시 그 정말 그 대중의 아주 폭넓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지금 뭐 저 내부자들에 나왔던 백윤식 배우의 저 대사와 이동훈 전 의원의 지금 얘기를 조금 뭐 등치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저 영화가 당시 언론에 대한 어떤 만연했던 사람들의 일부 어떤 그 의혹 어린 시각과 그다음에 정치가 무언가 어떤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맞물리면서 저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건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유사하게 저렇게 뭐 민주당 의원은 저렇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뭐 똑같이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호사가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 자체가 좀 비슷해 보이진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게 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래요. 윤경호 의원. 언론사 논설위원이라는 점 그리고 뭐 금품을 수수한 것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 대선을 앞둔 것 이런 부분들이 겹쳤어요. 그렇습니다. 저 내부자들 영화 끝난 다음에 사실 그 정말 내부자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각본 쓴 분이 참 잘 아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 다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지막에 저 백윤식 배우가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라고 바꿉시다. 이게 뭘 던지는지 참 언론계에 있는 저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기자들이 네. 그냥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한다. 그 얘기를 지금 비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간에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전달하는 거 이거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데 급급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이동훈 씨도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공작이라는 얘기를 할 거였으면 본인에 대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치고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사태는 달라졌을 텐데 하필 피의자로 이렇게 소환된 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뢰를 별로 못 얻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영화 같은 현실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살펴보면 6.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로 나왔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고요.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요.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건 좀 반대가 됐네요. 이재명 지사한테 43.9 대 36.0으로 상당히 큰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는 31.7 대 36.7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양자 대결에서는 항상 우위를 점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악재들, 출마 선언 이후에 오히려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김한기 변호사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 어떻게 이유를 찾으십니까? 애당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총장 재직 시부터 상당한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율이 높은 데에는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과는 어떤 다른 모습, 그러니까 현 정권에 또 실망한 또 다수의 또 여론도 있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이제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왔던 모습들이 애당초 중도층까지 포섭을 해서 또는 일부 현 정권에 실망한 일부 진보층까지 포섭을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강경 보수적인 내지는 좀 보수적인 그런 행보만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은 굳이 비교하자면 기존에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까지 좀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좀 새로운 야권의 모습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보수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답습하는 거 아니냐. 과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런 부분에 좀 실망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지점에서 지지율의 정체 내지는 일부 하락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새로 나온 황교안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새로 나오면 검증을 받게 되거든요. 검증에는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쳤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 검증입니다. 예. 이분이 처음에는 중도 진보까지 포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건 거의 태극기 수준이에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협소화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실력인데 아까 우리 이동훈 기자 이야기 관련해서 거기에 또 헌법 가치 이야기하고 또 공작 정치 선거 개입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데는 끼지 말아야 돼요. 끼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사람 보호하듯이 거기에 또 끼어들면 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생깁니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판단력이. 세 번째는 도덕성인데 저는 장모가 1심 선고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빠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서서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희 MBN 종합뉴스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 밖의 대선 주자들께서 예를 들어 당 밖에서 본인들이 보내고 계신 시간이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아주 효율적이고 유용한 시간인가에 대해 되돌아보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코로나라는 어떤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대외적인 행보를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오히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의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든 최재형 원장이든 본인들이 하는 정치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막판까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그 책임은 그 정치하는 사람 본인이 다 무한으로 지는 겁니다. 자,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아예 들어갈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오늘 윤여준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매체와 인터뷰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오히려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준석 대표가 다 가져가 버렸다. 실기했다. 저는 그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처한 저 위치가 저는 딜레마에 지금 극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잡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사안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거는 과욕이고요. 그건 의욕일 뿐입니다.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중원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그 포괄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 만나면서 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도대체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내는 메시지가 절대 중도 소구력이 없었어요. 전부 보수적인 메시지만 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중도를 확장하겠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기에 급하니까 최근에 진중권 교수나 최장식 교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밀려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만남이 울림을 주거나 어떤 그 사회적 파장으로서 나가게 굉장히 제한적이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 후보가 지금 처한 위치는 당연히 예견됐던 거고 이제부터 돌파하는 것이 실력이다. 그 실력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1월쯤 단일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발언도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11월에 그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아니 예를 들어서 밖에 계신 분들이 미리서 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경선에 같이는 안 오고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단일화 하려면은 그때 가서 방법을 갖다 강구해야 되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하는 그런 방법이 왜 다른 방법을 갖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누가 지지율을 가장 높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지지율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거 아니에요? 윤경우 의원, 지금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조언이라기보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일주일 전에도 원희룡 의원이 한 얘기 인용하면서 좀 뭐 함부로 시정 잡배들이 하는 얘기 같이 쓰지 말자 이 말 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집중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윤석열에 대한 대접이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일화를 하려면 지지율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정당을 만들어 놨든 아니면 단기 필마 혼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미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역시 자생력을 가진 지지율이 아니라 반사 이익만으로 쌓인 지지율은 이렇게 정점에서 떨어지는 거.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분석하셨습니다만 6월 29일 정치참여 선언 그게 무려 118일 만에 신비주의 쫙 전략을 펴다가 나타났는데 오로지 기억나는 건 정권 교체, 제가 그때 타도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정말 거칠고 뭐 국민 약탈, 뭐 이권 카르텔 근거 별로 없이 그런 격앙된 얘기만 가득 찬 이 정치참여 선언문이 윤석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거 아닌가. 그게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 장모 얘기, 그다음에 부인의 뭐 전력 얘기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윤석열이 지면 최재형이 뜰까요? 한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일단 뭐 대안으로 여러 가지 뭐 불리긴 합니다만 본인은 나는 대안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는 윤 전 총장보다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 만난 관련된 내용이 방금 들어왔는데 따끈따끈한 그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죠. 앞으로 뭐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이 정권 교체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이 최선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최재형 원장님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시사하시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길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도 사실 불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변인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전에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그때 만났나요? 안철수 대표를 만났죠? 안 대표를 만났죠. 예, 권영세 위원장이. 예, 권영세 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최재형 원장 만났는데 최재형 원장과는 입당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최수영 컨설턴트는 어떤 부분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입당을 하게 되면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최재형 브랜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럼 정당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권영세 의원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시기가 임박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얘기가 가장 서로 최대 공약수가 마주치는 점에서 시점과 타이밍을 고민하겠다라는 저는 정치 번역기로 들렸습니다. 예. 어때요?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일단 입당 쪽으로는 거의 결정이 된 것 같다. 뭐 절차는 뭐 전직 사정기관의 장이 왜 정치하는 이런 비판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은 이제 본인이 전공이니 저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구 좀 붙여줘. 당내에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권영세 의원이라는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당내에 들어갔을 때 누구 좀 붙여줘. 뭐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통 이제 당외 인사가 들어가면은 어떤 직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의 예산도 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 이 흔히 하는 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룹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재형 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반문재인이라는 세력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것이 빠져야지 오지 최재형 원장이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총장과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재형 원장이 흔히 하는 정치적으로 뜨느냐 못 뜨느냐 하는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쓰러져야지만이 저는 최재형 원장이 뜰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재형 전 원장 측은 이제는 우리가 대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 김영우 삼선 의원 출신 김영우 전 의원을 영입을 했는데 지금 공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이제 대세는 최재형이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죠.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남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이쪽에 가만히 있다가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꽃가마타겠다는 거거든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부전승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런데 윤경호 의원 일단 이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 최재형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한 걸음 앞선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분이 아까 사정기관의 장이셨다 그랬는데 감사원장 현직 신분으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쿠에서는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저분을 영입을 하는 그림을 다 그려놨고 실제 접촉도 저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최재형이라는 분은 윤석열처럼 이 정권과 뭐 등을 졌다 각을 졌다 아니면 뭐 반발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된 그 한 국면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사 이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사 이익도 최재형이라는 분이 받은 반사 이익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금방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걸 또 반대편에서 하는 얘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이 다시 복당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를 해본들 국민의힘에서 별로 높은 4% 5% 넘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최재형이라는 카드를 국민의힘이 먼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전 근거는 뭐 명확하게 제시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이라는 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결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또 그동안에 쌓아온 이미지나 품성도 비춰진 것만 봐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당의 후원과 지원이 없이는 조금도 저는 정치를 못할 분 같아서 사전에 이미 작업이 다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만 해봅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은 지지율이 아주 높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안으로 하나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랬을 거고 그게 혹시 김종인 위원장 작품일 수도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땅한 후보는 없고 플랜 B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면이 안 서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후보를 뺏겨버렸으면 제1야당으로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서 이걸 미리 준비하자는 노력에 가장 최재형 원장이 맞는 인물이었을 것 같다는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최재형 전 원장 앞으로 파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이제 법조계만 되게 좁은 시각이긴 하지만 평판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그냥 법조인으로서는 거의 뭐 이상적인 법관의 모습이었고 뭐 감사원장으로 갈 때도 다들 뭐 적임자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과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럼 정치인으로서 잘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부터 시험대인데요. 적어도 최재형 그 원장의 기존의 어떤 살아왔던 모습이라든가 어떤 판결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되게 이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되게 적합한 후보가 될 텐데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그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새로운 모습들을 못 보여줘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과연 최재형 원장은 그 점을 지켜봐서 본인이 새로운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도 이른 시일에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좀 달리지 않았나 봅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대선 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이후에 판세가 약간 달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주자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자, 후보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조사 결과. 네, 오차범위 내니까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큰 격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자기 가족 검증할까 봐 그걸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황당무계하죠. 저한테 그 문제 지적을 하시니까 분이 진짜로 측근 뭐 또는 가족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저희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지요.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캠프나 우리 지지층들이 아유 뭐 어차피 이기는 건데 뭐 어대명인데 뭐 방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긴장감도 좀 올라가고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사실이죠. 예. 박진 교수 이제 이재명 지사 뭐라고 그럴까요? 스타일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익히네요. 예, 그렇죠. 뭐 저도 뭐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장격단이다. 자기 잘하는 거 해야지. 자기 옷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해야지. 보통 이제 섣부른 컨설턴트들이 오면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 안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원래 좀 사이다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의 이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아는 이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실수의 문제는 사과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생활이 이익관계에 의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이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요소로 뭐랄까 확대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경선에서의 이 사생활 검증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까지 저는 컨센서스를 해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컨설턴트 이재명 지사 발언을 들어보니까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뭐 보니까 전략적 판단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본인은 어차피 본인이 어대명이라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거 어대명이 예전에 어대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차를 거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준 데도 실패했고 또 여러 가지 품격의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본인의 장점이나 한 말라도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 축구 아무리 잘해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 그 경기는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2차 라운드를 앞두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인파이터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무줄이 느슨했던 것 저만큼 다시 또 팽팽히 당겨지는 탄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그 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도 토론 통해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봤지요. 아주 이제는 전방위로 공격 전선을 펼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그러셨잖냐. 근데 그 전쟁에 김현미 장관보다 더 높은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분인데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그런데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정책이다,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저 그런 후보다 국민들에게 식상한 후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경호 의원 본선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싸움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뭐 더 격해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지지율의 변화라는 걸 보면서 이쪽에 윤석열 떨어지고 또 이재명도 좀 떨어졌다고 그걸 재래성 게임은 아닙니다만 뭐 이낙연 후보가 좀 가져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쪽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재형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난세라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든 뭐든 간에 다 포함해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 뭐 배우자 또는 뭐 친인척 스캔들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야 이제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거 다 덮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산 후보가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거 이런 것도 앞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한기 변호사께서는 본선 어떤 것을 가장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할까요? 네,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인파이터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한 명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후보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 흥행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고요.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항상 우려하는 본 경선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후유증에 대한 것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득실인데요. 결국은 뭐 이거는 9월 달에 공개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해지는 본 경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